방금 소개받은 신원식입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님, 입법조사처장님,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의 가항인데,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자 현안,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난 24년간 제가 24년이라 표현한 것은 93년 3월 12일이 북한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게 북핵 위기인데 24년 정도 지났죠. 근데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원점에서 기존 24년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제 북핵 위기 전개 과정 가항, 나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고요. 자, 평가인데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는 북핵 개발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북핵 개발 의지에 관련돼서 북한은 핵을 생존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쌀 주고 기름 준다고 해서 그거 버리겠습니까? 제재한다고 팔다리 좀 비튼다고 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목 내놓는 건데 안 한다 이겁니다. 여기 우리 강훈식 대사님 벨라루스 대사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어요. 그 직전에 스타트 1이 체결이 됐고 바로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자 그때 소련의 핵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네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넌루가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돈으로 핵무기 해체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그게 93년부터 2014년까지 24억 달러 들어갔습니다. 돈 주니까 해체했죠. 북한은 다릅니다. 그런 돈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처럼 핵무기가 없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경우가 다릅니다. 북한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그 다음에 능력. 북한이나 우리나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한강의 기적이 뭡니까?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인 산업화의 성공 이런 것들이죠. 북한은 대동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DNA를 가지고. 군사, 핵,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핵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핵 관련 잘못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자, 북핵은 무기가 아니라 협상수단이다. 무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없죠. 외교적으로 카드만 잘 쓰면 되는 거죠. 북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야.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야. 우리 문제 아닌데 우리가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다음 한때는 북한이 곧 망할 것 같은데 통일되면 저거 우리 건데 우리가 말릴 필요가 있느냐. 상당히 책임 굉장히 높은 분까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 쓸데없는 논쟁, 북한은 차근히 남북 관계가 대화가 되든 되든 관계없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착착착 진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이런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24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제재의 실효성이 좀 미흡을 했는데요. 우선 북이 핵 포기를 할 만큼 제재 자체가 강력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제재 넣을 때마다 역대 최대의 제재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감동받고 했는데 사실은 뜯어보면 북한한테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참고일에 보시면요. 역대 대북 제재, 유엔 제재가 7개 쭉 나와 있는데 6번째, 작년 2월 달에 북한의 4차 핵실험하고는 나온 거죠. 2275까지는 북한의 무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제재입니다. 무기만을 하는 맞춤형 제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무기 거래라고 하는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모든 교역을 하는 것은 공기업이 하거든요. 공기업은 다 누구 겁니까? 김정은이 오나입니다. 김정은을 오나라고 하는 공기업 체제가 북한의 통상을 하고 있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거래든 무기 거래든 결국은 김정은이 호주머니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온 돈을 김정은이가 지 맘대로 쓰는 거거든요. 민생 거래를 통해서 드는 돈을 WMD 개발에 하면 WMD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못.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차 핵실험 끝나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포괄적 경제 제재로 나오는 게 2381입니다. 그런데 2321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수출 총량의 20% 대부분 석탄이고요. 일부 기타 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정도 재가지고는 타격은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 제재로 가지고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한다든지 대화를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나오긴 나와도 절대 핵은 안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생존해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요.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북핵 대응 능력 구축을 하는 데서 가지고 역대 정부와 군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트랙입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대화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아무리 회담이 잘 되고 잘 돼도 기본적으로 그 회담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거든요. 대화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능력을 갖춘 거는 별도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돼서 우리가 사실은 20년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에 나이키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속으로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대탄도탄 하늘로 날아오는 위협이 이제는 북에서 비행기 위협은 별로 없어요. 한미연합 공군이 워낙 세서. 그러니까 탄도탄 위협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산 팩토리터 3를 사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항공기용에 해당되는 구닥다리 독일산 팩트로 사왔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를 횡령했던 통념이 뭐냐면 화두가 뭐냐면 미국산 팩3 사오면 미국 MD에 가입하는 거고 중국 자극하기 때문에 안 된다. 팩3 언제 들어옵니까? 내년에 이제 도입됩니다. 그 매년 20년 동안 그런 논쟁하느라고 지금 솔직히 미군 그 도움 안 받으면 한국군이 제대로 된 신뢰성이 있는 대탄도탄 미사일 없습니다. 팩2를 탄을 교체하는 잼탄이라고 있는데 히트키라는 팩3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게 정치적 논쟁이 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탁 떠오를 겁니다. 사드 논쟁 20년 전의 데자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북핵 능력 평가죠. 여긴 대부분 우리 그 박성종 단장님께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앞에 달린 워헤드, 핵탄두하고 그걸 나눈 딜리버리, 운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항에 현재 및 2020년경의 핵 능력 보면 핵탄두 측면에서는 핵탄두의 질, 요거는 1단계 핵분열탄은 완성된 걸 확실한 것 같고요. 2단계 2세대 확인 정폭 핵분열탄은 완성됐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됐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어간이 되고 한 2020년경이면 정폭 핵분열탄은 확실히 완성되고 아마 3세대 무기인 수소폭탄까지도 물론 이제 그 핵융합 물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삼중수소나 중수소나 이런 걸 얼마나 북한이 확보하느냐에 따르겠지만은 기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핵탄두 그럼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국내 학자들의 컨센서스를 전문가들을 볼 때 최소 8개에서 52개, 중간가만 30개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북한이 축적할 수 있는 핵물질 양을 볼 때 2020년경이면 약 20에서 90개, 중간값 55개, 브루킹스 같은 데는 100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그 핵탄두 양은 북한이 핵물질을 얼마큼 소량 사용해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느냐는 핵탄두 기술과 농축 우라늄 관련된 은닉 핵시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운반 체계인데 항공기는 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의 공군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가장 그게한 게 이제 지대지 미사일인데 지대지 미사일은 스커드하고 노동은 확실하게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도 확실하고 30개 정도 핵물질을 갖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하고 과학은 확실하게 실전 배치돼서 위협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남은 게 이제 미 본토를 향하는 것. 그래서 통상 MRBM이라고 하는 준중거리 북극성 2형 이번에 시험 발사 성공했죠. 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중거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CBM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SLBM인데요. SLBM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24일 날 사거리 500km 성공을 하고 김정일이 하도 기뻐서 뭐 맞담배까지 밑에 같이 했던 기술자들하고 피워둔 그런 화면도 나오겠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500km 정도면 SLBM은 미사일 자체로는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실을 수 있는 대형 잠수함 만드는 거 하나만 남겨두고 있다. 근데 김정은이가 내년이 이제 당 창건 70주년이니까 내년까지 완료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완료할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봐도 2020년경에는 발사관 2 내지 3개를 갖춘 3,000톤급 대형 잠수함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고 6에 SLBM을 실전 배치할 때 우리가 지금 ICBM만 관심이 있는데 SLBM 굉장히 이걸 만약 북한이 대형 잠수함까지 가게 되면 전략 환경이 ICBM보다 훨씬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돼버리면 우리 킬체인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킬체인이 대잠 작전이거든요. 잠수함 잡는 게 해군 장교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다음 KAMD. 예, 기본적으로 미슬 디펜스는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된 겁니다. SLBM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쏘는 위치에 따라 가까이 연안 근처에 쏘아버리면 MD망 작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킬체인과 KMD 작전이 대단히 곤란해지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폭증한다. 두 번째는 북한이 소위 핵 억제 전략 중에 최소 억제 전략. 최소 억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하고 불란스입니다. 이 나라들은 ICBM 이런 거 없어요. SLBM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 억제 능력을 갖게 되고 최소 억제 능력은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 미국을 위협하면서 미국한테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지긴다는 의미고 이것은 한미동맹의 약화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북핵능력에 관련 전략적 함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능력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 한마디로 하면 우리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됐다. 조만간 미본토까지 위협할 거다. 그럼 미본토를 위협할 핵능력이 뭐냐? 그걸 정의를 해봤습니다. 미본토를 괌까지 본다면 IRBM 완성되면 미본토 위협이 시작이 됩니다. 하와이부터 미 대륙까지는 적어도 5,500km 이상인 ICBM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RBM, ICBM이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가 되면 미본토가 위협이 되고 또 SLBM. 요거는 미사일은 됐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대형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미본토가 위협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면 왜 미본토를 위협할 핵능력을 갖추고 갈까? 대한민국만 이기면 되지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미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닐 거다. 왜? 이유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만 신뢰성이 있는 대미 협상 카드를 확실히 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 협상이 되죠? 그러면 미국을 위협할 핵능력의 약화 또는 후퇴를 전제로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제재는 해제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대북제재 안 받잖아요. 유엔제재 안 받잖아요. 그러면 체제 안정이 유지가 된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약함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능력을 폐기, 약화, 동결의 조건으로 한미동맹의 후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남북 간의 전략적인 주도권은 일순간에 북한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한 양보를 강요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노동당 규약에 나온 대로 적화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이 된다. 우리 사실은 이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쓰는 용어가 틀린데요. 우리가 평화라고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북한은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제국주의 세력이 이 땅에 사라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전쟁 자체를 안 하는 건데 북한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전쟁을 전제로 두는 겁니다. 체제 유지. 우리는 남북한이 공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남북한이 이렇게 공존하다가는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체제 안정은 한반도 적화가 돼야 궁극적인 체제 안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용어를 보는 데에서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럼 향후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빠르면 올 10월 이전에 6차 핵실험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ICBM 발사 감행한 후에 실전 배치 선언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추가 핵실험 안 할게, ICBM 안 쏠게, 협상하자. 미북 협상이든 육자이든 재개를 요구할 것이고 현재 우리와 미중 분위기로 볼 때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핵실험만 안 하고 ICBM 발사만 안 해도 북핵 문제에 굉장히 진전이 있는 것처럼 아마 환호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북은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이거 장기 과제로 하자. 그건 뭐 처술법에 배 부르니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 핵실험 중지부터 전제로 해서 대북 제재 완화, 해제를 해달라. 그 다음에 핵동결, 비확산 이런 다음 주제로 옮겨가면서 우리 북 핵보유를 인정해달라. 평화협정 체결하자. 저희 전통적인 살라미 전술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국주로 북핵 관련 이슈가 지금의 비핵화에서 핵동결이나 비확산으로 주제가 체인지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능력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스쿼드하고 노동이 확실히 있고 핵탄두가 몇십 개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북핵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핵은 자동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로 국한되어 버립니다. 남북 간의 문제로 국한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혼자 이 문제를 떠안고 가야 되는 우리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신경 쓸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노동이 일본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일이 좀 뭉쳐가지고 미국 보고 너 빠져나가지 마라. 국제사회에 막 이게 다리 잡고 같이 해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일 관계가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지금 우리 사드 농장처럼 일본에 사드를 배치를 하게 하고 자기 돈도 내고 사드 배치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SM2, SM3 블락2 지금 SM3보다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공동 생산하지 않습니까? 곧 내년에 아마 완료될 겁니다. 그 일본은 자기 망을 MD망으로 철저히 해버리면 우리 한국은 그 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북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북의 핵위협 속에서 우리가 선택은 끊임없이 안보 양보와 비용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해결해 나가든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아까 보통 사람들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큰데 북한이 허접하다는데 역사상 보면요. 가난한 군사강국이 몽고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군사강국이 부유한 군사약국을 정벌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궁핍한 군사강국, 가난한 요 나라와 금나라가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송나라를 박살을 내고 남송에서 매년 금 갖다 주고 비단 갖다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다가 결국은 금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몽고한테 나라를 두 나라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GDP 차이 가지고 안전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해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안보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최근 대두된 본격적인 대응 방안에 앞서가지고 최근 대두된 북핵 대응 방안의 실효성 검토인데 자위권 핵무장 쭉 써놨지만은 뭐 군사적으로는 유용하나 현실적으로는 제한된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나온 것처럼 이걸 협상 카드로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때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전술핵 무기에 관련된 참고 사항은 책 다 참고하시고요. 북핵 폐기를 위해서 역시 폐기를 위한 억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는 유용하지만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뭐 주변국 관계, 국내 환경 등의 국내 도전 과제를 아마 극복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현실상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많기 때문에 핵무장처럼 레버리지로 협상 카드로 쓰는 건 또 유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난 4월에 한참 나왔죠. 북핵 시설 예방 또는 선제 타격. 정확한 학문적인 용어로는 예방 타격을 우리가 말한 겁니다. 그 예방 타격은 지금 당장 북한이 핵 사용할 어떤 징후는 없어도 미래 특정 시점에 1 내지 2년 후에는 손쓸 수가 없으니 미리 제거하자는 게 예방 타격이고 94년 5월에 윌리엄 페리 클린턴 대통령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때 검토했던 게 바로 요 프리벤션 예방 타격입니다. 선제 타격은 보니까 쟤네들이 핵미사일에 쏠라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다. 그래서 막기 전에 우리가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 타격은 북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는 될 수 있겠지만은 94년 5월부터 올리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우선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한미 합의에서 군사적 준비를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설을 제거를 해도 북한이 손들고 안 나오고 응전을 하면 우리도 대량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전쟁 준비에 준하는 상태를 갖춰야 돼요. 그게 안 알려줄 수가 없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한국은 물론이거나 미국까지 국내의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4월처럼 갑자기 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때려서 북한이 장사정포나 쏴서 서울에 30만의 미국 민간인이 있는데 그 수백 명이라도 죽으면 아마 트럼프도 탄핵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안 해놓고 작전을 벌려서 국민이 피해를 받으면 조치를 했는데 정말 재수없어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과정이 있다. 그래서 뭐 갑자기 하진 않는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선제 타격은 맞기 전에 핵무기 같은 거 맞기 전에 징후가 눈에 보이는데 그거 맞고 방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작전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군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5분 남았는데 바람직한 우리의 대응 방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범국민적 북핵 관련 객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북핵 위협 해결을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 이건 남북 관계든 미국과 중국 이런 모든 관계는 당분간은 북핵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 추진하라 이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되는데 이게 당분간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실질적인 군사 능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협상이나 대화가 잘 돼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군사 대비 능력 축적은 계속 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군사 능력을 갖춰야 북한도 억제가 되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삼축 체계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독자적인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는 도입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지금 현재 대기권 외에서 2,000km 가는 미국의 GBI 같은 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한국 안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은 2개입니다. 로키드에서 마틴에서 만든 사드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IAE사하고 보잉사하고 합작 투자해서 공동 개발한 에로3 올해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삼축 체계 외에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적극 우리가 수용을 해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여기 2014년 9월에 첫 회의를 미 국방부 장관이 제3차 상세 전략, 게임 체인지 한다는 제3차 상세 전략에 나와 있는 우리 벤치마킹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있는 세부 무기 체계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들은 이 새로운 전략 무기는 어떤 거냐면 당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플러스해서 미래 우리 주변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전력들이에요. 소위 고순도치 전략을 펼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최소 억제 전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을 산업화 군대에서 정말 정보화 군대로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수용할 수 있는 3차, 4차 산업혁명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군대의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첨단 전력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파생되는 기술들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에 해당되는 기술들이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70년대 우리가 한국군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 기반 시설인 중화학공업 중증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개전 초 북한이 핵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군사 대비 태세와 군의 교육 훈련도 일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MD 체계가 참고로 있는데요. 참고로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대기권 외 요격이 에로3 올해에서 1개 포대 정도 배치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요 미사일이 사드와 유사한데요. 사드보다 사실은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인데 200km까지 때릴 수 있고요. 정확도도 높은데 값은 25억 원 정도밖에 미사일 한 발당. 근데 밑에 보시면 사드는 110억이고요. 내년에 도입할 패트리엇 3가 40억이니까 또 팩2 잼탄 있지 않습니까? 성능 계량탄 그게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값이 싸다. 그 다음에 이제 에로2가 그다음 데이비드 슬링 오래된 데이비드 슬링하고 에로2가 이제 우리 나중에 2000대 중반에 갖추려는 롱샘하고 비슷한데 에로2는 탄도미사일만 때리는데 데이비드 슬링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로켓포탄 아주 다양하게 쏠 수 있습니다. 하청방어용으로 아이언돔, 아이언빔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볼 수 하는 게 9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랑 기술 수준이 똑같았어요. 얘네들도 팩투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자체 기술 개발이 아니고 여기 뒤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전부 다 미국하고 아예 초기 투자부터 공동 기술 개발 투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못지않은 세계 최고의 미술 디펜스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특히 하청방어용의 IMBM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그리고 실전 배치 시험 다 끝나고 실전 배치 남겼는데 이 IMBM이 뭐냐면 원래 레이건 대통령이 SDA를 할 때 레이저 무기였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 무기 두 개입니다. SBL, 스페이스 베이저드 레이저. 우주에서 위성이 쏘는 레이저가 있고요. ABL, 에어본 베이스드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 ABL 시스템을 96년도에 이스라엘에 살살살 가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 그게 사실 여러 시험을 통해서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는데 2011년도에 미국의 예산 통계법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는 4 내지 5초마다 로켓 포탄이든 뭐 날라오는 거 다 맞고 한 번 쏠 때 레이저 비용이 1불입니다. 1불. 110억 이런 미사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사실 기술 투자 이렇게 보면 뭐 법적인 거 설명 간단히 설명드리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슨 투자를 하게 되면 완성품을 갖다 내놔야 돼요. 기술을 가지고는 우리 법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은 이스라엘 같은 데는 기술 투자 생산이 안 되면 또 다음 기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외 공동 생산 공동 투자를 할 때 완성품의 기초가 아니라 기술 투자도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적 제도적 장치도 이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음에 다른 또 상세하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리고 범국가적 대응태세를 구비해야 된다. 정부 조직도 보강해야 되고 핵 대비를 민간군 통합 방위 태세에 집어넣어서 체제도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서 상호전성을 심화시키고요. 한반도 비핵화, 비확산이나 핵동결로 나가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병상련이니까 같이 들어가서 미국이 땀만 먹지 않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와 맞춤형 억제 전략, 실제로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니까 미국의 해구산을 확장 억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확장 억제는 미국의 글로벌 정책을 확장 억제라고 그러고요. 한반도 북핵 대비를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특화시킨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나토 수준 이상과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는 그 후속되는 SCM 등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미 핵전력을 US 올리가 아닌 한미 공동자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협의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공동자산화 개념은 5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아까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정말 좀 아프게 할 수 있는 제재의 강도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중 플레이 안 하도록 중국의 동참을 유도 좋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약간 불편하게 해야 동참할 겁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요거는 결국은 유엔, 한미, 한일 이렇게 기존 우방국과 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목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양산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함께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데 뭐 여기 미사일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대개 1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미사일이. 그중에 핵심 부품이 5천 개쯤 된대요. 이걸 미국도 마찬가지고 비용도 효과 때문에 한 나라가 다 생산한 나라가 없어요. 북한은 ICT 기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 수입해서 옵니다. 그런데 요 북한에 가는 수입 MTCR부터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출 통제 체계를 만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부품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사일 개발 속도가 지연되거나 곤란해지거나 설사 개발하더라도 비용이 증가하겠죠. 뭐 이런 겁니다. 2012년 우리가 뜯어보니까 삼성 반도체가 막 들어있었잖아요. 그 바다에서 미사일 잔에 건져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그냥 몇 달러 주고 사오면 되는데 이런 거 제한하면 핸드폰 사가지고 뜯어야 돼요. 100달러짜리 핸드폰 사가지고. 1000달러짜리 사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폭증합니다. 비용의 폭증은 뭐냐면 개발 자체도 어렵게 하거니와 북한은 못 견디게 아프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했더라도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산을 해서 실전 배치를 해야 되죠. 양산이 곤란해지고 실전 배치가 곤란해집니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북핵 해결을 그동안 실패한 것은
국제사회 이런 거 다 핑계댈 거고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이 얼마나 위험한 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정치적 담론을 하느라고 하세호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이 얼마나 위험하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뭐 북한이 동족인데 속에서 이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 뭐 계속 폭탄 돌리기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라는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북핵 문제가 왜 미국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끝으로 북핵 해결에는 한 방은 없습니다. 대북 지원 좀 해준다고 그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위권 핵무장 사실은 되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정말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끝으로 제가 우리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뭐 급하면 수술도 하고 약도 주지만은 그 술이나 담배도 끊고 아침 일찍 운동도 하고 푹 주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죠 그러면. 근데 우리 환자는 아이고 뭐 한 방 주사 한 방 주십시오. 침 한 방 주십시오. 그래야 그 전에 난잡한 익사이팅한 생활을 즐기잖아요. 술도 먹고 밤새 놀고.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어디 한 방 없나? 아시겠지만은 건강에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급한 치료 끝나고 나면 끊임없는 재활과 건정한 생각과 섭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핵도 똑같다. 한 방은 없습니다. 한 방은 우리의 비극과 나태가 만드는 신기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움 안 받으면 한국군이 제대로 된 신뢰성이 있는 대탄도탄 미사일 없습니다. 팩2를 탄을 교체하는 잼탄이라고 있는데 히트키라는 팩3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게 정치적 논쟁이 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탁 떠오를 겁니다. 사드 논쟁 20년 전의 데자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북핵 능력 평가죠. 여긴 대부분 우리 그 박성종 단장님께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앞에 달린 워헤드, 핵탄두하고 그걸 나눈 딜리버리, 운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항에 현재 및 2020년경의 핵능력 보면 핵탄두 측면에서는 핵탄두의 질, 요거는 1단계 핵분열탄은 완성된 걸 확실한 것 같고요. 2단계 2세대 확인 정폭 핵분열탄은 완성됐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됐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어간이 되고 한 2020년경이면 정폭 핵분열탄은 확실히 완성되고 아마 3세대 무기인 수소폭탄까지도 물론 이제 그 핵융합 물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삼중수소나 중수소나 이런 걸 얼마나 북한이 확보하느냐에 따르겠지만은 기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핵탄두 그럼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국내 학자들의 컨센서스를 전문가들을 볼 때 최소 8개에서 52개, 중간가만 30개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북한이 축적할 수 있는 핵물질 양을 볼 때 2020년경에면 약 20에서 90개, 중간값 55개, 브루킹스 같은 데는 100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그 핵탄두 양은 북한이 핵물질을 얼마큼 소량 사용해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느냐는 핵탄두 기술과 농축 우라늄 관련된 은닉 핵시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운반 체계인데 항공기는 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의 공군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게한 게 이제 지대지 미사일인데 지대지 미사일은 스커드하고 노동은 확실하게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도 확실하고 30개 정도 핵물질을 갖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하고 과학은 확실하게 실전 배치돼서 위협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남은 게 이제 미 본토를 향하는 것. 그래서 통상 MRBM이라고 하는 준중거리 북극성 2형 이번에 시험 발사 성공했죠. 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중거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CBM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SLBM인데요. SLBM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24일 날 사거리 500km 성공을 하고 김정일이 하도 기뻐서 뭐 맞담배까지 밑에 같이 했던 기술자들과 피운 그런 화면도 나오겠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500km 정도면 SLBM은 미사일 자체로는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실을 수 있는 대형 잠수함 만드는 거 하나만 남겨두고 있다. 근데 김정은이가 내년이 이제 당 창건 70주년이니까 내년까지 완료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완료할 것 같고 협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제재의 실효성이 좀 미흡을 했는데요. 우선 북이 핵 포기를 할 만큼 제재 자체가 강력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제재 넣을 때마다 역대 최대의 제재다 뭐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감동받고 뭐 했는데 사실은 뜯어보면 북한한테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참고일에 보시면요. 역대 대북 제재, 유엔 제재가 7개 쭉 나와 있는데 여섯 번째, 작년 2월 달에 북한의 4차 핵실험하고는 나온 거죠. 2275까지는 북한의 무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제재입니다. 무기만을 하는 맞춤형 제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무기 거래라고 하는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모든 교역을 하는 것은 공기업이 하거든요. 공기업은 다 누구 겁니까? 김정은이 오나입니다. 김정은을 오나라고 하는 공기업 체제가 북한의 통상을 하고 있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거래든 무기 거래든 결국은 김정은이 호주머니 다 들어갑니다. 들어온 돈을 김정은이가 지 맘대로 쓰는 거거든요. 민생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돈을 WMD 개발에 하면 WMD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못.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차 핵실험 끝나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포괄적 경제 제재로 나가는 게 2381입니다. 그런데 2321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수출 총량의 20% 대부분 석탄이고요. 일부 기타 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정도 제해가지고는 뭐 타격은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 제재로 가지고는 북한에 절대 핵을 포기한다든지 대화를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나오긴 나와도 절대 핵은 안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생존해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요.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북핵 대응 능력 구축을 하는 데서 가지고 역대 정부와 군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트랙입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대화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아무리 회담이 잘 되고 잘 돼도 기본적으로 그 회담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거든요. 대화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능력을 갖춘 거는 별도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돼서 우리가 사실은 20년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에 나이키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속으로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대탄도탄 하늘로 날아오는 위협이 이제는 북에서 비행기 위협은 별로 없어요. 한미연합 공군이 워낙 세서. 그러니까 탄도탄 위협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됐는데 그러려면 미국산 팩토리터 3를 사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항공기용에 해당되는 구닥다리 독일산 팩트를 사왔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를 횡령했던 통념이 뭐냐면 화두가 뭐냐면 미국산 팩3 사오면 미국 MD에 가입하는 거고 중국 자극하기 때문에 안 된다. 팩3 언제 들어옵니까? 내년에 이제 도입됩니다. 그 매년 20년 동안 그런 논쟁하느라고 지금 솔직히 미군 좀 보수적으로 봐도 2020년경에는 발사관 2 내지 3개를 갖춘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고 6에 SLBM을 실전 배치할 때 우리가 지금 ICBM만 관심이 있는데 SLBM 굉장히 이걸 만약 북한이 대형 잠수함까지 가게 되면 전략 환경이 ICBM보다 훨씬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돼버리면 우리 킬체인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킬체인이 대잠 작전이거든요. 잠수함 잡는 게 해군 장교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 KAMD. 예, 기본적으로 미슬 디펜스는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된 겁니다. SLBM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쏘는 위치에 따라 가까이 연안 근처에 쏘아버리면 MD망 작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킬체인과 KMD 작전이 대단히 곤란해지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폭증한다. 두 번째는 북한이 소위 핵 억제 전략 중에 최소 억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하고 불란스입니다. 이 나라들은 ICBM 이런 거 없어요. SLBM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 억제 능력을 갖게 되고 최소 억제 능력은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 미국을 위협하면서 미국한테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지긴다는 의미고 이것은 한미동맹의 약 하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북핵 능력에 관련 전략적 함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능력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 한마디로 하면 우리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 조만간
미본토까지 위협할 거다. 그럼 미본토를 위협할 핵능력이 뭐냐? 그걸 정의를 해봤습니다. 미본토를 괌까지 본다면 IRBM 완성되면 미본토 위협이 시작이 됩니다. 하와이부터 미 대륙까지는 적어도 5,500km 이상인 ICBM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RBM, ICBM이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가 되면 미본토가 위협이 되고 또 SLBM. 요거는 미사일은 됐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대형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미본토가 위협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면 왜 미본토를 위협할 핵능력을 갖추고 갈까? 대한민국만 이기면 되지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미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닐 거다. 왜? 이유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만 신뢰성이 있는 대미 협상 카드를 확실히 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 협상이 되죠? 그러면 미국을 위협할 핵능력의 약화 또는 후퇴를 전제로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제재는 해제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대북제재 안 받잖아요. 유엔제재 안 받잖아요. 그러면 체제 안정이 유지가 된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약함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능력을 폐기, 약화, 동결의 조건으로 한미동맹의 후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남북 간의 전략적인 주도권은 일순간에 북한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한 양보를 강요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노동당 규약에 나온 대로 적화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이 된다. 우리 사실은 이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쓰는 용어가 틀린데요. 우리가 평화라고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북한은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제국주의 세력이 이 땅에 사라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전쟁 자체를 안 하는 건데 북한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전쟁을 전제로 두는 겁니다. 체제 유지. 우리는 남북한이 공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남북한이 이렇게 공존하다가는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체제 안정은 한반도 적화가 돼야 궁극적인 체제 안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용어를 보는 데에서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럼 향후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빠르면 올 10월 이전에 6차 핵실험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ICBM 발사 감행한 후에 실전 배치 선언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추가 핵실험 안 할게, ICBM 안 쏠게, 협상하자. 미북 협상이든 육자이든 재개를 요구할 것이고 현재 우리와 미중 분위기로 볼 때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핵실험만 안 하고 ICBM 발사만 해도 북핵 문제에 굉장히 진전이 있는 것처럼 아마 환호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북은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이거 장기 과제로 하자. 그건 뭐 처술밥에 배 부르니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핵실험 중지부터 전제로 해서 대북 제재 완화, 해제를 해달라. 그 다음에 핵동결, 비확산 이런 다음 주제로 옮겨가면서 우리 북 핵보유를 인정해달라. 평화협정 체결하자. 저희 전통적인 살라미 전술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국주로 북핵 관련 이슈가 지금의 비핵화에서 핵동결이나 비확산으로 주제가 체인지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능력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스쿼드하고 노동이 확실히 있고 핵탄두가 몇십 개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북핵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핵은 자동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로 국한되어 버립니다. 남북 간의 문제로 국한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혼자 이 문제를 떠안고 가야 되는 우리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신경 쓸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노동이 일본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일이 좀 뭉쳐가지고 미국 보고 너 빠져나가지 마라. 국제사회에 막 이게 다리 잡고 같이 해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지금 우리 사드 농장처럼 일본에 사드를 배치를 하게 하고 자기 돈도 내고 사드 배치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SM2, SM3 블락2 지금 SM3보다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공동 생산하지 않습니까? 곧 내년에 아마 완료될 겁니다. 그 일본은 자기 망을 MD망으로 철저히 해버리면 우리 한국은 그 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북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북의 핵위협 속에서 우리가 선택은 끊임없이 안보 양보와 비용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해결해 나가든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방금 소개받은 신원식입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님, 입법조사처장님,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의 가항인데,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자 현안,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난 24년간 제가 24년이나 표현한 것은 93년 3월 12일이 북한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게 북핵 위기인데 24년 정도 지났죠. 근데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원점에서 기존 24년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제 북핵 위기 전개 과정 가항 나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고요. 자, 평가인데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는 북핵 개발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북핵 개발 의지에 관련돼서 북한은 핵을 생존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쌀 주고 기름 준다고 해서 그거 버리겠습니까? 제재한다고 팔다리 좀 비튼다고 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목 내놓는 건데 안 한다 이겁니다. 여기 우리 강훈식 대사님 벨라루스 대사 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어요. 그 직전에 스타트 1이 체결이 됐고 바로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자 그때 소련의 핵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네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넌루가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돈으로 핵무기 해체 돈을 지원을 했어요. 93년부터 2014년까지 24억 달러 들어갔습니다. 돈 주니까 해체했죠. 북한은 다릅니다. 그런 돈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처럼 핵무기가 없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경우가 다릅니다. 북한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그 다음에 능력. 북한이나 우리나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한강의 기적이 뭡니까?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인 산업화의 성공 이런 것들이죠. 북한은 대동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DNA를 가지고. 군사, 핵,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핵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핵 관련 잘못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자, 북핵은 무기가 아니라 협상수단이다. 무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없죠. 외교적으로 카드만 잘 쓰면 되는 거죠. 북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야.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야. 우리 문제 아닌데 우리가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다음 한때는 북한이 곧 망할 것 같은데 통일되면 저거 우리 건데 우리가 말릴 필요가 있느냐. 상당히 책임 굉장히 높은 분까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 쓸데없는 논쟁, 북한은 차근히 남북 관계가 대화가 되든 되든 관계없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착착착 진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이런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24년을